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농업 농촌에 관한 걱정은 많지만 깊이 현실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은 농촌사회학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정은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조 진행자 김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주신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오, 목소리가 최적화되어 계신데요, 방송에. 방송인이세요, 네. 방송인. 아니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깜짝 그럼요.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래도 밥벌이를 주로 이렇게 떠드는 걸로 하다 보니 예. 오, 오전에도 이미 프로그램 하나 하시고 오신 거죠? 네, KBS 그 최강 시사, 음. 최경영의 최강 시사. 아침 월요일 8시 20분에 방송되는데 언제 잘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말고도 방송 여러 개 하시지 않으세요? 예, 팟캐스트 오랫동안 나갔죠. 예, 그것은 알기 싫다 하고 지금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소장님이 그 알실의 애청자. 아, 예,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청자이시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정은정 쌤의 열렬한 팬. 아유, 어떻게 뭐 제가 예. 뭐라도 해드려야 오늘 되는데. 이렇게 만나셨는데 한번 네, 팬심을.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환실에 나오실 때도 계속 잘 네. 듣고 요파 씨 또 이제 네. 진행을 또 맡아셔서 사실상의 전문 진행자로도 좀 활동하고 계시고. 별 말씀이요. 네. 우리 묵사발 같이 나눠 먹는 사이잖아요. 점심에. 근데 뭐 묵사발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또 발음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굳이 묵사발을 묵사발 예. 네, 굳이 묵사발 또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뭐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사실은 또 좋은 책도 쓰셔서 뭐 여러 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주로 아마 책을 저희가 조금 놓고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출판계를 강타한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대한민국 치킨전 이런 책도 쓰셨고 사실 오늘 저희가 요 책이랑 또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라고 하는 또 책도 쓰셨는데 좀 오늘은 요 두 책을 놓고 저희가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생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첫 번째로 좀 나눌 책은 그래도 어쨌든 당대 히트작, 출판계를 강타한 문제작 대한민국 치킨전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 부소장님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아니실까. 맞습니다. 네. 당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에 그 원래 3회인가 4회 정도로 2회차였나요? 라고 원래 출연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다변가라고 말하죠. 말씀이 많으신 다변가. 네. 달변가가 아니라 근데 다변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다변가이면서 동시에 달변가인 경우는 적은데 투머치 토커. 최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변가이면서 동시에 달변가셔서 그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도 있지만 이 청취자들이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계속 출연하려고. 그래서 원래 2회차 방송이 13회차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열광했던 청취자 중에 한 명이었고 저도 그래서 마지막 아마 Q&A 때 제 사연도 하나 읽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상품도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저자 및 이 스피치를 발굴했냐 이러면서 이 방송에 대한 또 상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처음 이제 뵙고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그렇게 방송이 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시청자가 텐데. 원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이제 생존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역시 마성의 네, 정은정 선생님.
대본을 안 써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이제 말을 늘리는 거죠. 아. 제 스스로 이제 편집점을 찾아가지고 다음 편을 안 들을 수 없게끔. 네. 아니 머릿속으로 그럼 계속 그거를 네. 쓰면서 하시는 거군요. 다 생존의 기술이라고. 이제 그 생각합니다. 이후에 계속 그 알실에 고정적으로 나오시게 됐죠. 그 이후로. 네. 자, 아무튼 저도 그때 처음 이제 요 책을 읽었고 네. 한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처음 든 느낌은 글을 되게 맛있게 쓰신다. 그러니까 잘 쓰시는 것도 잘 쓰시는 거지만 되게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첫 책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시는 거는 이제 뭐 워낙 많이 인정이 되셨는데 요 글 쓰는 것도 혹시 뭐 따로 훈련을 받으셨거나 연습을 하셨거나 좀 이런 게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과거를 모르시는군요. 네. 말씀해 주시죠. 과거가 있고.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문학 전공이었는데요. 원래. 그 좀 성과도 못 내고 글도 워낙 잘 안 되는 편이었고,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과 글이 그러니까 분리되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글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슨 게 절대적이고 막 신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벌어먹고 살기 위한 삶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책 쓰고 글 쓰고 뭐 이런 거는 말을 하기 위한 기초 대본? 예, 대본 정도지 여기에 막 엄청 혼신의 힘을 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에 말투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치킨전 썼을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거의 무학에 가까우세요. 그 이유가 당연히 뭐 식민지 시대 말미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 겪고 한국 농촌에서 이제 농사일 지으시면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정도밖에 못 나오셨는데 딸이 처음으로 낸 책을 읽으셨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농촌 사회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돌아다니는데 제 말을 농민들이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령의 농민들이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글쓰기는 전략 차원이거든요. 더 대중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농촌과 농업, 농민 문제를 알리려면 저는 글은 조금 더 읽히게끔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옳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건 그냥 저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을 쓰시기 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글밥을 먹고 산다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글을 쓰셔서 어떤 생계라든가 어떤 벌이를 하는 그런 일들도 그 전에도 하셨던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애들 기르고 바빴어요. 먹고 살려고 바빴고. 근데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어요. 글로 먹고 사는 방법은. 이게 뭐 하승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글도 안 읽는 시대에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피해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가진 얕은 재주가 그것밖에 없어서 돌아간 거지. 지금도 언제든지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방송 출연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차마 이제 영상 매체에 못 나가고 듣는 매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얼마나 가겠어요. 예. 금방 또 내려오겠죠.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네. 사실 뭐 게스트로도 최적화되어 있으시지만 진행자로도 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까 성대모사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가짜이십니다. 방송에 최적화되신 인물이 아니에요. 아, 이게 참 출연료를 적게 주면 이렇게 일단 칭찬으로 메우는군요.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예. 그 이제 저도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무지렁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켜 먹고 사 먹는 이런 외식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처음으로 그런 윤곽을 설명을 들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 이후에 저도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상호를 볼 때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한번 더 보게 되고 재고를 한번 보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 책을 보시거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통의 문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분들 간의 뭐 관계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식 산업에 대한 기사도 좀 예전보다는 좀 네.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올 초 작년 말에 뭐 치킨전 얘기하다 갑자기 뭐 피자 얘기해서 그렇지만 피자 산업이 몰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치킨과 피자가 이렇게 외식의 좀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는데 치킨은 계속 잘 나가는 반면 피자는 가격도 올라서 좀 많이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어쨌든 외식 산업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요 피자가 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지라든가 그런 기사가 뭐 한동안 막 나왔던 혹시 그런 맥락이 혹시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치킨과 더불어서 피자가 외식 산업에서 정말 치고 올라온 한 분야이긴 한데 치킨과 달리 이 피자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위를 좀 잃었어요. 옛날에 되게 중요한 외식 메뉴였잖아요. 근데 지금 레트로트 상태에서도 냉동으로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치킨과는 좀 달라요. 자, 치맥은 되잖아요. 그쵸. 물론 피맥도 되는데 치킨은 그 절대로 저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끼니, 간식, 안주, 다 되는. 어른, 음. 아이, 하다못해 어르신들까지. 근데 피자는 그런 지위에서는 이게 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로만 가든가 그 지위가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피자 그러니까 유수의 그런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어떤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맛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더뎌서 지금 몇 군데 안 남아 있거든요. 네네. 예. 그 글로벌 브랜드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진입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리고 저만 해도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아 피자를요? 해먹기 되게 좀 그러니까 뭐 냉동 상태로 그쵸. 해가지고 냉동으로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넣고. 나오니까 도우도 많이 나오고. 네. 심지어 요새 맛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해놓은 게. 네. 그리고 원가 압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피자 치즈가. 예. 아 치즈가. 네, 낙농산업 자체가 그렇게 전망이 썩 좋지 않잖아요. 물론 국내산 치즈 쓰는데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요새 피자 먹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이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자나깨나 조심해야 된다. 그 프랜차이즈 설명회 갔는데 이제 피자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래서 그때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또 몇 년 동안에 수제 햄버거가 맞아요. 예,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위험 징후가 좀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나깨나 저기 창업 조심. 아니 이제 그때도 이런 설명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음식들이 그 음식이 맛있어라기보다는 유통이 인프라가 깔리면은 이제 그 식재료를 위시로 한 이제 네. 메뉴들이 생기면서 그때 아마 등갈비 얘기해 주시 치즈 네. 등갈비 얘기해 주시면서 한동 확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네. 것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유통망이 있으면은 먹게 되고 마라탕. 그렇죠 마라탕 요즘에 또 한창 그 갑자기 뭐 사람들 마라탕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완전 열풍이니까 심지어 학교 급식에도 요새 마라탕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의 전형이 지금 한국의 외식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급을 누가 수요를 자꾸 창출하려고 들쑤시는가 부추기는가 이런 거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그런 게 보는 게 되게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요래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혼자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제가 처음 접했던 얘기가 그 치킨의 무늬 네. 얘기를 이제 저도 처음 되게 재밌었거든요. 물결 무늬, 뭐 민무늬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반죽하는 뭐 기술이라고 막 말씀해 주셨잖아요. 염지 기술이랑 요 베터 믹스. 네. 요거 해주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 그 진입하기 위해서 그 핵심 레시피는 꼭 그 돈을 준 분에게만 이제 공개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이 너튜브 생태계가 활발해지면서 이 비법이 너무 쉽게 풀리지 않나?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보편화된 이런 느낌을 받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음의 백종원이라고 흑종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별명이 흑종원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막 2천만 원, 500만 원짜리 대박집 레시피를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상에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 먹으면 식당 맛이 나요. 그래서 그분 막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막 고소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 비법들이 왜냐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니까 너무 확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는 이 베터믹스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색하면 막 나오거든요. 염지 네. 기술 이런 것들이 요게 또 이제 이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또 영향을 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하는데요. 아무리 그 비법이 있더라도
그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필요하다고 이거 조금 사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염지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CF 기억하실 거예요. 그 KFC의 노래 있잖아요. 맛 좋은 11가지 양념. 그래서 그 11가지 양념에 대한 비법이 그 샌더스 그 창업주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레시피가 무슨 금공가 같은 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밝혀졌는데 다들 더 깜짝 놀랐어요. 별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보통 해먹을 때 다들 해먹는 정도 수준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티저 느낌? 그러니까 광고 보면서 막 뭔가 되게 신비감을 되게 불러일으켰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시중에서 염지액이나 이런 건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뭐 아주 비법이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는데 다만 맛집인 이유는 회전율이 좋아서. 아 싱싱한 또. 뭐 그렇기도 하고 회전율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너무 치열한 시장이니까 처음부터 이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든 뭐든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홍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지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브랜드를 딱, 네.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그렇죠. 어떤 맛이다. 약간 네. 이런 걸 딱 느끼는.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신규 드라마에 PPL이라도 하나 붙이려면 그 정도 되려면 프랜차이즈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드리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창업 비용이 많으면 좀 센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뭐 업계 1, 2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가는 거고 창업 비용이 너무 적으면 이제 서브 브랜드로 들어가는 거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법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말씀하셨던 인지도랑 네. 이제 유통 공급망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죠. 그래서 개중 잘 돼가지고 뭐 비법으로 승부를 거실 수 있는 그런 독립 업주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너무 과포화 시장이어서 경쟁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치킨 시장만 보면은 한국 외식업의 가장 큰 특징이 맛으로 승부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거나 진짜 어떤 마케팅 요소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맛으로 승부가 안 나는 아주 독특한 세계가 바로 또 이 치킨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쓰셨을 때의 1위 업체가 이제 막 바뀌기도 하고 1, 2위 업체가 막 바뀌기도 하고 치킨의 위상이 제 생각에는 더 커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워낙 많은 업체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배달 어플을 이제 쓰는데 상호명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PD님? 예. 배달 어플을 쓰는데 처음 보는 업체들이 막 떠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지역에서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뭐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던가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창업하시는 건데 이제 브랜드를 뭐 이쁘게 만드신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책을 쓰시고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나 뭐 양계 업계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바뀐 게 혹시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없고 다만 이제 1, 2 업체의 그 엎치락 뒤치락이 있는데 이거 비목 브랜드가 지금 대한민국 치킨전의 표지 모델을 당당히 차지한 빅땡모 이 그 브랜드가 지금 2위로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잘 안 팔려서가 아니라 회사를 왜 쪼개서 팔고 막 이러잖아요. 파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규모가 나눠져서 2위로 내려온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런 시장이 좀 변화가 있고요. 딱 하나 그냥 어떤 구조상 변한 건 뭐냐 확실히 플랫폼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가져가는 그 권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여전히 소비자와 그리고 닭을 직접 튀기고 그리고 기르는 생산자들에게 몫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혹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서 아주 치열하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리고 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경쟁이 있었는데 배달 플랫폼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런 정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 보시기에도 그냥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도 치킨을 판매하는 그 매장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느낌을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많았지만 워낙 이제 배달이 늘다 보니까 이제 그 홀 손님을 받지 않고도 그냥 배달만 배달 하는 치킨집도 전문점만 많죠. 많이 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치킨
업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비법이 풀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그 기초 밑에 실제로 옛날에는 뭐 프랜차이즈에서만 구할 수 있는 베터믹스든지 염지액이든지 이게 지금은 뭐 일반 그런 인터넷 접속만 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창업이 가능해진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진입점이 좀 낮아졌다. 네, 그 진입점은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썩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진출했다가 그쵸. 쉽게 또 나오고 뭐 그런 뭐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 책 쓴 지 거의 한 10년이 넘어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전보다 정말 더 직업적인 안정성은 한국 사회가 더 떨어졌어요. 이제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도 이제 진짜 안 그렇죠.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또 수많은 음식 컨텐츠들은 쏟아져서 마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도 많이 해서 젊은 어떤 청년 사장들 탄생들도 제가 제 눈으로 많이 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더 복잡해지고 더 혹독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보였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가 사실 망하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요즘에 그 너튜브 업계를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대박난 청년 사장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빛나게 콘텐츠화해서 사람들이 또 글로 몰려가게 또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그 골목 식당 같은 거 나와서 막 그 자영업 얘기를 하는데 이 너튜브가 또 그런 걸 거의 약간 열화판으로 똑같이 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이 왜 가만히 있어? 장사라도 해. 근데 사실 망하는 건 잘 안 보여주고 또 그런 또 경향이 생긴 게 아닌가 새로운 트렌드가 또 그런 걱정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백종원 씨한테 배울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어떤 사업 감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100번 배워야 되겠지만 연구자로서 뒤를 많이 쫓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에서 한번 굉장히 뛰어놓는 시장들이 좀 있거든요.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 그쵸 청년몰.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도시가 있어요. 정말 계속 하고 있는지. 최근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저도 유예. 그런데 최근에 가봤었는데 왜냐면 또 새로운 데를 또 그쵸. 개척을 하니까 기존에 개척해놓은 시장들은 그대로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오는 시장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와서 뭐 한두 번 먹고 새로운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제가 청년들에게 간곡히 호소할 때가 있어요. 장사 얘기를 갈 때는 정말 결혼도 힘들지만 이혼도 힘든 거잖아요.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게 창업이다. 아주 적은 자본인데 그마저도 날려먹을 확률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쵸. 네. 예. 그리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부터 해갖고 조금 이제 창업해서 좀 뜬다 싶으면 그때 바로 아마 임차료가 올라갈걸요. 예, 그 속도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미디어에는 좀 아주 냉철하게 보고 계속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진짜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뭐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이 미디어 헤비 소비자로서 최근 들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창업을 좀 권유하는 또는 거의 사실상 강요하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자체 이런 데서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자꾸 권유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옥천군도 청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청년 창업 지원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정책화하시는데 뭔가 젊을 땐 뛰어들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다시 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모님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 많은 것을 끌어 모아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러지만 지자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청년 창업을 너무 독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구조가 우리나라가 아마 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과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로는 한 7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750만 명으로 볼 수 없는 게 가족 창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매달려 있는 그 산업에 심지어 청년들까지 신규 진입하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라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염두했으면 좋겠는 게 공짜로 절대 안 주죠. 대출이잖아요. 네. 아무리 절이 대출이어도 그건 결국 자기의 빚으로 남거든요. 그 빚이 발목을 잡아서 상당히 20, 30대들의 청년 그 자영업자들의 발목도 잡죠. 대표적으로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청창농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뭐 스마트팜이니 뭐든지 이렇게 그 대출을 해줘 보겠으니 해봐라라고 하는데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할 시간을 과연 한국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속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자영업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사장님이 많은 국가인 한국이야말로 자본가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레알 사장님들이 얼마나 될까?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고용한 노동자일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쓰자면 비고용 노동자다. 이런 네. 또 책 내용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래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뭐 청년 창업 문제도 문제지만 이 자영업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은가, 불안정한 고용 관계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명쾌한 해답을 못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영업의 세계로 내몰린 사장님들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또는 이제 어쨌든 저희 소비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치킨을 사 먹고 피자를 사 먹는데 소비자로서 또 이분들과 좀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라던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떤 공공 부문의 흡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난 한 10년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자영업이 왜 이렇게 많지? 자영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이 이윤을 가져가지? 그거는 완벽하게 건물주.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건물주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망하는 속도가 빠르면 새로운 또 사장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새로운 점주를 불러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또 차액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만병의 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계속 우회적으로 뭐 공공부문으로 흡수를 해라, 아니면은 뭐 정말 노하우를 길러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이 건물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들이 같이 힘들다라면은 건물주의 이득도 같이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안 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붙돋아가지고 어제보다 치킨이 맛있어져봤자 치킨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5명 오던 손님이 50명 올 수는 그쵸. 없는 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핵심을 좀 회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연장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제가 역질문 해볼게요. 노점은 어떤 사람? 왜 쫓겨다니면서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저에는 뭐 노준상에 대한 인상이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요즘에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노점상은 세금 안 내는 네. 아주 나쁜 사람들로 약간 유형화가 돼서 네. 매우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돌이켜 보니까 이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 항상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당당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고 싶다. 근데 그 장사의 공간이 사적 공간이 아닌 거야. 그렇죠. 누군가의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주한테 돈을 낸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도료를 점유하게 된다라. 물론 이제 위생과 안전 그리고 그 행인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 세금을 바로 국가에 바로 납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물주들한테 임차비 내고 거기다 부가세 내고. 그렇네요. 전복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꼭 건물 안에서만 건물주에게 이렇게 임차 계획 써서 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에는 좀 그런 고민들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만약에 자영업자의 이익이 줄었을 때는 건물주의 이익도 좀 같이 줄어야 그렇죠. 된다.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요즘 뭐 옥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로 같은 경우가 진짜 옛날 사람인데 하숙님하고 저하고 어렸을 옥천과 때는 종로를 비교하시다니요? 종로면 진짜 큰 시내였거든요. 근데 지금 종로 3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임대가 아주 노른자위라고 생각했던 그 1층에 맞습니다. 네. 막 국내의 가장 유명한 그런 뭐라 그러죠? 프랜차이즈 그런 것도 다 무너지고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짧게라도 누가 장사하게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 비어 있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이게 기본 상식인데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사이즈를 서로 같이 죽어도 안 내리는 거야. 종로에 있는 건물주들이 우리가 이 정도의 임차비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소위 말하는 스땡 정도 되는 그런 카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잠깐이라도 임시로 장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물이 너무 안 나가니까 임차비 많이 깎아줄게 이런 건물주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더 신기한 건 그거 어떻게 버텨?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잘 버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현재 자영업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거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인데요. 만약에 국가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건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컨셉을 잡는다면 어떤 정책 같은 게 좀 유효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거기에 세금, 과세의 의무가 붙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와 이제 해당 사항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충분하지 않은 정책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비싼 부동산을 소유했으니 그것은 불로소득에 해당하고 거기에 과세하겠다는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여주는 사회고 심지어 자기는 자기 건물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미래에 내가 건물주가 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돼버린 거죠. 우선 과세부터 좀 네, 저는 명확하게 너무 해야 크게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당신 건물에 이렇게 임차인들만 끌으면 좀 세금 좀 더 내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순진한 소리라고. 근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이것 말고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아니면 다 몰수하나요, 국가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과세를 좀 더 세게 하는 걸로. 그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책 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맥땡땡땡 그 점주분의 인터뷰 어렵게 성사됐다고 하시면서 멕시카 땡땡.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그 좀 언론에 좀 많이 공론화되었던 사안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련의 그 가맹점주분들이 이제 그 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정당한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인데요. 멕시카 땡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지. 근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손님들은 속속들이 이런 사정을 몰라. 그런데 언론에서 떠들고 자꾸 맥땡땡땡 문제다. 그러면 손님들이 문제 있는 치킨인가 보다 할 수 있거든. 괜히 긁어부스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나서는 사람들한테 공감은 하죠.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선택한 거잖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꿈도 컸지. 지금은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점주분 입장에서 사실 이해는 돼요. 이런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벌써 하루 먹고 사는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언론을 타게 되면은 손님이 줄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본사의 이익을 그런 점주분들에게 나눠지려면 결국 분배시키려면은 강력한 정치권이 개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실제로 그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들 많이 불러요. 국감장에 불러가지고 네. 뭐 이렇게 폭리를 취했느냐 어쨌느냐 했을 때 막 앓는 소리 하고 뭐 반성하겠다 하고 뭐 그동안 상생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대한민국 치킨 줬을 때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유독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죄다 양아치 같을까? 그런 게 저는 진짜 이거는 웹툰 같은 느낌들? 너무 전형적인 양아치 캐릭터라서요. 뭔가 되게 없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 작은 조직 폭력 세계에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기업을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또 진짜로 옛날부터 찐 재벌들은 자기들이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약간 그걸 세련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프랜차이즈가
여러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 있잖아요. 그게 뭐 공급비라던가 홍보비라던가 뭐 신제품 개발비라던가 이런 것들 비율 조절을 누가 해요? 그걸. 그거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좀 따끔하게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면 그걸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냥 치킨 값이 2만 그쵸? 원이 넘느냐 네, 안 네. 넘느냐 차원인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치킨은 곧 정치이기도 하죠. 지겨운 말이지만 언제나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정치권이 움직이려면은 사실 당사자분들이 좀 나서서 네. 뭐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점주분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당장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 밑보이고도 네. 쉽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딱 고민이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물론 제가 뭐 치킨업계 폭력적인 행사를 뭐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혹하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조합 같은 그런 그 노동자들의 이익과 복지에 복무하는 그 형태가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협회 같은 걸 꾸리거든요. 생산자 협회.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가혹하게 해서 그 맥땡땡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점주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있으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닭도 제대로 공급도 안 해주고 계속 와서 그 본사 직원이 와서 덜컥덜컥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왜 이렇게 정리 제대로 안 되느냐 이거 뭔가 클레임 계속 걸고 되게 괴롭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알려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나와가지고 치킨 협동조합도 차리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성과가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 외치는 거는 그거였어요. 피자 이거 참 정확한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피자계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젊은 사장들이 자기들이 따로 꾸린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호소했죠. 제발 우리가 더 그 좋은 기술과 노하우로 맛있는 피자와 치킨을 만들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대세인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시장에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즉 맛있어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지도군요. 네, 인지도뿐만 아니라 시장의 라인을 갖고 있느냐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시장은 되게 날카롭고 냉혹해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1+1 프로모션 행사를 그렇죠. 네네.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못 견디고 나와 버리셔서 그냥 역사에 남게 된 거죠. 치킨 협동조합. 예. 저희 노래 한 곡 잠깐 또 듣고 갈까요? 네, 저희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연히 어떤 분에게 추천곡을 받았어요. J.O.B 부른 치킨 누들 수프 듣고 오시겠습니다.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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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From Gwangju 한 것이 기획된 금남 충자 스트리트 여기 내 할렘 Neuron up down bounce in my gym 춤을 빡까 workaholic 내게 밤새며 성장한 케이스 내 키는 충무로 매겨 I'm okay 큰 비전 그려가는 편 꿈을 들어가는 내 리듬 들여보는 스텝 Popping, rocking, hopping, touching, ducking, flashing, swagging, whoa 하지만 일같이 한시 바삐 하지 난 위헌일 whoa 나를 채찍해 당근은 트로피에 인생의 배팅에 추운 나의 curse Oh, when the sweet is in 나만의 길 with Becky G on the side every day I live We always got love for where we come from, so let 'em know what's up. No matter wherever we go, bring it back to this place called home, babe. Now that you know it, let me see you.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oh pollo con espagueti. Ninguna esta mujer tiene flow que tiene Becky. Latinoamericana soy de aquí. Carita
pinta de santa pero friki. ¿Quién me va a decir? Sí, ya todo lo vi. Donde yo nací, no pensaban que una mujer iba a sobresalir. What you gonn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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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back at it, lights, camera, action. Definitivamente la mejor de la escena. What on the street we got the people reacting. La gente que critica simplemente me da pena. We always got love for where we come from, so let 'em know what's up. No matter wherever we go, bring it back to this place called home. Now that you know it, let me see you.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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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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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And bring it out. Yo. Just bring it out. I clear it out.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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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제이홉의 치킨 누들 네. 숲이라는 노래를 저희 듣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들으실 때 네, 라디오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은지 쌤 아무런 대본도 없이 지금 열변을 떠하고 계시는 역시 네, 다변가이면서 동네 달변가이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되게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이미 다 저장하고 계신 거죠. 그쵸 그쵸. 이미 그 편집점 알아서 잡으신다고 할 때부터 머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하시는 아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쓰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한 수십 번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긴 그런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치킨이라는 컨텐츠가 컨텐츠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 글이나 이런 그쵸. 거보다는 치킨이라는 요것 자체가 아, 뭐 그런 소재도 소재지만 어쨌든 그 소재를 되게 맛깔나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뭐 프랜차이즈 얘기도 했고 그 네. 생닭 파는 H사. 네. 이 H사의 그 수직 계열화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한 이슈였는데 이제 뭐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공정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근데 막 고소하고 항소하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엔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식사할 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이슈도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서요. 이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청취자분들이 어떤 대법원 판결이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네네네. 판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일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치킨 값은 막 2만 원에 육박하는데 실제로 생닭 값은 뭐 2,000원이 안 되더라. 니네 너무 많이 폭리 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때가 원래 처음에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류독감, 그러니까 AI 때문에 여파로 상당히 닭값이 비싸졌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육개 회사가 뭐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한 6군데, 7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닭을 충분히 공급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번에 치킨값이 너무 오르고 뭔가 여론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담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때렸는데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뭐냐면 워낙 공급 과잉 상태였어요. 닭이. 그리고 저가 경쟁이었어요. 그 서로 지금 시장을 더 뺏어 먹으려고 그 막 뭐라 그러죠? 아비규환 상태에서 심지어 뭐 담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은 억울한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수익률이 1%밖에 안 나고 또 어떤 애 디모라는 또 큰 육개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찾아보니까 0.76%밖에 수익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똔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서 하림이 이제 동을 떠가지고 공정거래위에다가 우리는 원래 담합을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와 함께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시중에 닭이 너무 많으면 좀 생산량을 줄이고 그리고 아니면 너무 모자라면 좀 늘리고 우리가 이걸 원래 해갖고 왔는데 공정거래위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농업을 좀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이 닭이라는 하나의 그 농수축산물을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그냥 어떤 상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개 시장 자체가 다른 그런 공산품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이윤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 상품 취급했다는 건 먼저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있어요. 아, 한국의 이 농업, 특히 축산업은 소수의 그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지가 최소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30년 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부작용들이 하나 두 개씩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H사가 공정거래위와 그리고 어떤 그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H사에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장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장본인 뒤에는 정부가 사실은 농민들에게 이끌어주고 당겨줘야 될 거를 몇몇 소수의 농기업들한테 몰아줘 오는 과정이 지금 우리 농업의 세계화 과정이고 그리고 소수의 어떤 농기업의 어떤 독과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가 그렇게 몇몇 소수의 네. 대기업에게 몰아준 거는 컨트롤하기 쉬워서 편해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료하고 약품하고 그다음에 종개장, 양개장 그리고 닭 기르는 거, 잡는 거, 가공식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풀 패키지화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가 캐파를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을 아주 키우자. 그래서 왜 독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브랜드 중심으로 하면 와 되게 선진화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H사라는 이런 대표적인 어떤 6개 기업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용인과 그리고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결코 자기들만의 경영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법으로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기르는 사람이 잡을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도축 그 허가도 해주고 그리고 가공까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유통 사업도 하고 뭐 화물을 통해서 곡물도 갖고 올 수 이 모든 것을 풀어줄 때는 뭐냐면 독과점 방지라는 그 제도들을 다 손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시민들이 잘 몰라서도 그런 것도 있겠고 사회가 용인한 것 같아요. 회사가 더 잘할 거야. 그치 자본의 힘이라는 걸 믿는 거죠. 시장이 더 잘할 거야. 그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치킨 시장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도 말씀하신 그 영역에서는 그냥 한 네. 대기업이 하는 게 더 맞을 거야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뭐 개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또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일례로 학교 급식에 옥천 지역 예를 들어서 급식에 옥천의 농민들이 생산한 뭐 농수축산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국내 뭐 씨모땡이든 아주 유수의 기업들의 가공식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일반 학부모들의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도는 어디가 있을까? 사실 데이터가 말해주거든요. 기업에서 하면 다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유 그 농민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한테 완전히 감정까지도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봤죠. 보죠. 종합적인 문제네요. 이게 어떤 그렇죠. 특정 대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뀌기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미디어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네. 광고가 하도 광고부터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또 예. 그렇죠. 뭔가 깨끗한 이미지, 신뢰가는 그렇죠. 이미지를 계속 주입받아서 가끔가다 그 생각도 해요. 공익사업 하는 것도 참 힘이다. 저런 사람들 재단도 차려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심지어 뭐 치킨 캠프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잼버리 사태 때도 보세요. 누가 나와가지고 막 못 뿌리고 그런 것들 결국에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하고 정부는 참 친연성이 강하잖아요.
서로 믿고 땡겨주고 서로 비판도 하지만 그 둘의 악어와 악어의 관계들이 갈 때 그 밑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그게 저는 소비자 혹은 시민들 그리고 농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요 이제 되게 중요한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치킨집 점주분보다 인터뷰가 어려웠다는 양계업자분과 네. 인터뷰. 그것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 실제로 그걸 기르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농협에서 하는 수평적 계열화 방식인 목땡땡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농협 잘 알지 않나? 기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구석이 없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칼럼을 쓰시면서 이 농협 문제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농협 계좌를 썼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좀 몰랐습니다. 농협이 조합의 줄임말인지도 몰랐고 저도 조합원이었던 거죠. 대부분 일정의 돈을 조합비를 냈으니까 그 계좌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이제 방송을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협 문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농협을 그냥 은행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농촌 문제에서 농협은 또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좀 약간 어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물론 간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목땡땡 육개 사업은 지금 마이너스 구조가 너무 고착화돼서 사업 철수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확장해서 보자면 그만큼 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도 만들 줄 모르는 거고 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의 협동조합인데 농민들을 졸로 보고 돈 장사에 몰두하다가 어떤 농업 기술의 혁신이라던가 그리고 농어민들의 어떤 육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 뒤로 미루고 항상 무슨 일 터지면은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해서 읍소하는 전략만 써오다가 같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농민 조합원들은 잘한 게 있느냐?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농협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방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래. 자, 농협 조합장 선거할 때 투표권 가지시고, 그러니까 선거권도 가지시고 피선거권도 가지신 그 수많은 농협 조합원들 어디다가 투표하셨는지 저는 냉혹하게 여쭙고 싶어요. 예. 정말로 농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선택하실 능력과 눈이 있으셨는지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좀 네. 그런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외부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농협 개혁은 물론 농업 개혁은 곧 농협 개혁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내부에서부터 되게 치열하게 치고 올라와야 된다 생각해요. 예. 결국 조합은 내부에서 좀 자정작용을 좀 네, 대의원대에 안 나가도 그냥 무난하게 다 됐던 그런 문제들, 직선제 제대로 쟁취 안 된 것들, 뭐 과천농협 같은 건 11선 조합장이 나왔어요. 네. 1선이요. 네. 1977년부터 제가 77년생인데 77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한평생 조합장. 네. 그런 거 다 조합 내 정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조합 정관 누가 바꿔요? 조합원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걸 누가 허용했는가? 남욕하는 건 쉽다. 하지만 내부의 아픈 구석을 직시하기는 불가능하게 가깝지 않나? 이걸 제가 이제 농협 싸움을 하는 거 보면서 늘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뭐 저도 얼핏 뭐 기사 같은 데서 가끔씩 나오겠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조합원들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뭐 활발해질 것 같은 뭐 기세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동향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정명회라고 해서 어떤 이런 농협의 문제를 좀 개혁하고 싶은 조합장님들의 모임이 있죠. 아주 소수 모임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모임. 예.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좀 많이 알려지고 물론 거기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들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대의원대에 좀 제발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대의원을 하시는 농협 조합원님들께서도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하긴 그렇겠죠. 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조합원들한테도 많은 권력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관행대로 지난 50년 동안 했다가 그 결과가 지금 현재 한국의 농협의 수준인 거죠.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아니 저도 되게 농협조합원이긴 공감이 합니다만. 되는 게 사실 어떤 단체나 조직에 대한 비판은 너무 쉬운데 결국 그 조직을 바꾸려면은 그 내부에서 네. 그걸 감내해가면서 뭔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외부에서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감당할 만한 내부원들이 또 있어야 또 가능한 일이라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료도 많습니다. 항상 또 뭐 자료가 없다라고 핑계 대시는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그렇죠. 예, 농협과 관련한 자료는 뭐 차고 넘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팟캐스트에 나가신 이래로 이 치킨전 팟캐스트 나가신 이래로 이제 정말 많은 방송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계신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송을 잘하신다. 말씀도 잘하시고 보통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어딘가 노출되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기 어려워하시고 나가서도 좀 얘기를 잘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미디어 노출되는 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사 방송에서 나가셔서도 또 말씀 잘하시고 혹시 본인이 이렇게 방송 체질이란 거를 언제 아셨는지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나는 좀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느끼셨는지 이게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공부 노동자가 이렇게 말까지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좀 타고나신 건가요? 제가 사남매의 막내인데요. 우리 엄마가 긴 서사를 안 들어줬어요. 딱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를 기승전결에 맞게 얘기해야지 뭐 하나 들어주고. 그러니까 사남매 사이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을 잘해야지 살아남는 것도 있고 뭐 요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듣는 매체만 주로 나가고 뭐 얼굴 비치는 데는 거의 안 나가요.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라디오나 팟캐스트 정도만 나가는데 회의감은 있어요. 이게 뭐 효능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가다 농민들이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전달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에 제가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많이 갈등해요. 이제 내려올 때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사실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실 분이 너무 적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면도 말씀을 있죠. 잘하시는 예. 것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냥 찌그락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네. 기승전결 있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탑재되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수다스러우신 분이어서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좀 닮고 싶은 연구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죠? 이렇게 1부 순서를 네.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노래 하나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정은정 선생님이. 예, 빌리어 코스트의 그 소란했던 시절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젊은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일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집에 갈 때 그렇지 않으세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떠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깊은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 좀 많이 듣는 노래예요. 소란했었고 오늘 그럼 뭔가 좀 나를 좀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좋은 노래. 네. 여기서 소라는 본인 스스로. 예, 제가 너무 소란하게 구른 거죠. 그 나의 소란함에 너무 많은 핑계를 댄 거죠. 혹시 이거는 막 누구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럴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스스로 좀 잠잠해지고 싶을 때 그렇게 듣는 노래예요. 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정은정 선생님, 저희 한 번만 모시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비 내리는 그날이면 널 떠올리곤 해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나 보다. 지나온 우리 날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 한순간 내 기억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기억 속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나. 터져버린 추억과 조각나버린 마음이 뒤늦게 너